네, 주제 1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행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행복의 기준이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입니까? 다양합니까? 네, 사람마다 다 다르죠. 돈, 명예, 가정, 직업 등 다양한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이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하죠. 그런데 아까 말하는 이 부나 명예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인 경우가 많은데 행복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마지막에 최고의 목표가 되는 궁극적 목적이 되죠. 행복이라는 게. 우리 인간은 최종적으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궁극적 삶의 목적이자 최고선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강조했는데요.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 즉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해서 덕을 길러야 된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궁극적 삶의 목적이라고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덕을 강조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고유한 기능을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고 한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복을 말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일단 행복의 일반적인 뜻은 만족감, 기쁨을 느껴서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데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서양의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시대를 말해요. 마음의 평온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중세 시대에는 신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었어요. 근대 시대에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 것이었어요. 시민혁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고대 중국에서는 쌀 농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 고대 그리스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발휘하며 사는 것, 직접민주주의. 그러니까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거죠. 이렇게 다른 행복의 기준이 있는데 그럼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감각적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감각적 만족감이나 즐거움만 추구하면 행복이 될까요? 그러면 오히려 쾌락의 역설에 빠지기 쉽습니다. 쾌락을 누리다가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란 것은 앞서 말한 감각적인 만족감이나 즐거움, 이거 자체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는 바람직한 가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감, 즐거움 있어야 되지만 거기가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행복의 의미는 만족감, 즐거움 플러스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 만족감과 즐거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헬레니즘의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주장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쾌락을 추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고통은 피해야 되겠죠. 쾌락을 추구하는 걸 적극적 쾌락주의. 근데 적극적 쾌락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고통이 더 많아집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쾌락의 역설에 빠지게 되죠. 소극적 쾌락주의는 고통을 피하는 거예요. 고통을 제거하기만 하는 거다. 행복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기준으로는 고통이 없는 것, 마음의 불안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성으로 욕구를 분별하는 걸 말합니다. 자료 1. 행복의 기준이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다른 까닭. 근대 이전까지 사람들은 척박한 자연환경, 자연재해, 질병, 폭력, 권력자의 횡포 등으로 인해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행복에 대한 기준도 자연 환경이 척박하고 자연재해가 맨날 일어나고 질병, 폭력, 권력자 횡포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다 기준이 다 다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생관과 그러면 행복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즐거움을 경험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좋은 삶이다라고 믿을수록 역설적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게 쾌락의 역설이네요. 반면에 자기를 성장시키고 타인의 삶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이 좋은 삶이다라고 믿을수록 만족감도 크고 긍정 정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바람직한 의미를 추구하려는 태도가 행복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의식주. 기본적으로는 먹고, 입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겠습니다. 행복을 떠나서 행복하게 한 당연히 전제 조건이 되겠고, 그래서 질 높은 정주라는 게 정착, 거주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 높은 거주 환경이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먹고 입고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이 여기다 또 연결이 되죠. 먹고 마시고 입고 집을 살려고 하면 경제적 환경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고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말도 좀 하고,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과 행동을 자유롭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민주주의가 발전돼 있어야 되겠고요. 민주주의가 발전돼 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은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의식주와 질 높은 정주 환경, 경제적 안정은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고,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 자신의 인생의 삶의 의미를 실현하려면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유를 누리려면 민주주의가 발전돼 있어야지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도적으로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개인적인 이익만 따지면 결국 인생이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낄 때, 그때 이런 도덕적 실천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하고 거주하는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집이 좋아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진짜 집이 아니고 그 집의 옆에 존재하는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학교를 좋다고 하려면 누가 좋아야 될까요? 학교 건물이 좋아야 됩니까? 학생이 좋아야 됩니까? 선생님이 좋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환경의 의미라는 건 단순히 집이 아니고요.
자연 환경이 일단 좋아야 되겠죠.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공기도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인문 환경, 인간이 만든 환경, 둘 다가 좋아야 되겠습니다. 자연 환경으로 말하면 물, 공기, 땅, 그다음에 숲,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사람이 만든 환경으로는 인문 환경이 되겠는데, 경찰의 도둑 잡는 치안, 그다음에 깨끗한 위생, 전염병이 막 퍼지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학교, 교육 등 이런 것들이 인문 환경이 돼서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이 좋아야지 정착 거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적 안정이란 결국 돈, 소득이 어느 정도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물건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니까 경제적 안정이 행복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취업, 이런 것들이 일자리가 보장돼야 되겠죠. 소득을 얻으려면. 그다음에 실업급여 지급 같은 정부의 복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 발전.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결국 주권자는 어려운 표현이고 주인으로서 즉 국민이 주인으로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고 군주주의, 군주제도라는 것은 왕이 주인인 거죠. 이거는 옛날에 백일이었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왜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 이게 보호가 잘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살지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추구할 수가 있죠. 어떤 일도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타인이 강요해서 하는 건 행복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자신이 삶을 자유롭게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해서 그 추구하는 것. 이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행복의 세 번째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이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한편 시민들도 주권자 나라의 주인이니까 적극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가에 문제가 있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덕적 실천. 그 앞에 나오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과연 인간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은 존재가 또 인간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든가 혹은 도와주면 거기서 얻는 만족감, 행복감이 최고의 행복감이라는 거죠. 이런 도덕적 실천을 하면 심리적 만족감, 행복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신뢰를 쌓게 되겠고, 서로 규범 질서를 지키게 되겠고, 서로 연결망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신이 어떤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겠죠. 이렇게 결국 우리가 인맥이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사회적 자본입니다. 돈이 아니고 사람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같이 가지고 있는 신뢰,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 공동체 전체의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생각, 자신만을 생각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중환의 택리지에 관해서 보면 지리라는 게 풍수지리적 명당을 말하는데
생리는 경제적 이익이고 인심은 이웃 간의 정이고 산수는 빼어난 정서를 말합니다.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요거를 이중화의 택리지에서 강조를 했죠. 이중화의 택리지 하면 지리, 풍수 지리적 명당, 생리 하면 경제적 이익, 인심하면 이웃 간의 정, 산수하면 빼어난 정서, 요거로 강조했습니다. 지리, 생리, 인심, 산수. 그 다음에 자료일의 이스털린의 역설을 보면 소득과 행복은 단기적으로는 정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정비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반드시 행복이 정상관관계를 보이진 않는다.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심리적으로 적응할 뿐만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가 늘어났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 한다. 연봉을 7만 5천 달러를 받으면 얼마가 됩니까? 000을 붙이면 7억 5천이 되는데요. 연봉 7억 5천을 받는 사람이 과연 그만큼 비례해서 행복할까요? 이스털린의 역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행복감이 올라가지만 결국 이 사람도 다른 또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랑 또 비교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행복감이 반드시 똑같은 상하관계를 유지하지는 않는다. 그래프 관계 잘 보시고 교과서의 그래프 관계 확인해 보시고요. 민주주의와 행복의 관계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국가에는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잘 보장하는 법이나 제도나 문화가 마련돼 있죠. 시민들의 행복도가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맹자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유교 사상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안정을 중요시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일반 백성들은 항산이 있어야, 고정적 생업이 있어야, 여기 항이 항상 할 때 항입니다. 산은 생산할 때 생이고요. 그래야 항심, 도덕적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항심, 즉 도덕적인 생활을 서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정적 생업이 있어야 된다. 결국 백성들의 생업을 보장해야 모든 공동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자연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는 인간 중심주의, 그 다음에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로 발전해 왔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죠. 좀, 이거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안 보여서요. 너무 많이 확대를 했네요. 음. 인간 중심주의로 보면 인간이 최우선입니다. 인간과 자연을 딱 두 개로 나눠서 인간을 최우선으로 인간만이 이성을 지니고 자연보다 우월하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자연은 뭐다? 도구다. 인간을 위한 수단이다. 인간은 그래서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 자연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대표 사상가는 베이컨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컨.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이면서 자연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자라고 했답니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그 이상의 것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떠한 효과도 낼 수 없다. 자연은 오로지 복종함으로써만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고찰에서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작업에서는 규칙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들을 했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간중심 사상가 데카르트. 인간의 자연과의 관계를 인간은 인식의 주체고 자연은 인식 대상으로 설정하고 자연을 단순한 물질로 파악하는 이분법칙 세계관을 주장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주체, 사람만이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인식 주체. 자연은 생각을 못하고 사람이 인식하는 대상. 그러니까 단순한 물질. 그러니까 두 개로 했으니까 이분법적 세계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에서 조금 한 발 나간 것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동물 중심주의는 인간에서 플러스해서 도덕적 고려 대상을 동물까지 확대합니다. 여기서는 쾌락이나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동물도 쾌락이나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동물까지 도덕적 고려에서 확대에 대한 입장입니다. 싱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현재의 본성이 어떠하든 평등의 원리가 존재한다.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고통, 쾌락과 고통에 받아들이고 참을 수 있는 능력, 느낄 수 있는 능력,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존재의 이익에 관심을 판가는 유일한 경계가 된다. 그래서 쾌락과 고통의 감수 능력이 동물도 쾌락과 고통이 있으니까 동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게 싱어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에서 한 발짝 나간 거죠. 다음에 거기서 또 한 발짝 나간 것이 그러면 동물만 과연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가에 반기를 들고 생명 중심주의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동물이든 식물이든 미생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도덕적 고려의 범위는 모든 생명체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슈바이처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인데 봉사활동을 한 사람이죠. 인간은 다른 생명 의지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명 의지를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해서 외경심,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선이라는 건 이 생명 중심주의에서는 생명을 유지하는 게 되겠고, 악이라는 건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슈바이처의 생명 중심주의. 한 발짝 동물에서 더 나간 거죠. 그런데 동물에서 생명 중심주의까지 왔는데, 이제 다른 이제 입장이 다시, 과연 그러면 생명체 없는 것엔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다. 우리 생명체가 없어도 돌이나 물이나 지구 환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든 우리 그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환경이든 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생태중심주의입니다. 우리 인간도 서로 자연에 의존하고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지 않나? 생태계 전체가 생명이 있든 없든. 그래서 생태계 자체는 내 스스로의 가치를 지니는데 인간만이 독특한 존재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일원 구성원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의 생태 중심주의고요. 근데 생태 중심주의는 만약에 그걸 너무 강조해 버리면 모든 자연 개발 행위를 중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 생명체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을 엄청 중요시하는 바람에 이 생명의 중요성을 안 하고 환경이 중요하니까 환경에 도움이 되면 생명은 없어도 돼. 이렇게 환경을 중요시해서 마음대로 하는 환경 파시즘의 위험성이 있다. 파시즘은 뭐 군국주의, 멋대로 하는 거, 소수 몇몇이 멋대로 하는 걸 말해요. 그것만 딱 환경만 딱 보고 거기에 모든 기준을 삼아서. 그래서 결국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태주의의 관점도 받아들여서 우리가 결국은 생태 공동체다. 모든 자연 만물이. 그리고 자연을 보존해서 관광을 하자. 꼭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동물들이 도로에서 천천히 안전하게 도로가 있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태 통로를 고속도로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슬로우 시티 전통 생활을 유지하면서, 옛날 방식대로 천천히 살아가는 그런 방식, 그런 것들이 전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슬로우 시티 특히 조심하시고 생태란 말이 없어도 슬로우 시티 자체가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 아주 느린 속도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말해요. 그다음에 동양의 자연관, 좀 전에는 서양의 자연관을 중심으로 봤는데 유교에서는 어떻게 본지 봅시다. 만물이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의의 경지를 추구한다. 인간이 하늘의 도를 본받아 다른 인간을 사랑하고 지켜 인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다. 천인합일이니까 약간 생태 중심주의와 유사한 것 같네요. 굳이 따진다면. 동양의 자연관에서 불교는 어떻게 보느냐. 연기설에 따라서 자연 만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로 밀접하게 상호 의존한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룬다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하여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약간 생명 중심주의 혹은 뭐 생태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불교적인 게. 그다음에 도가에서는 어떻게 보냐? 도교,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욕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와 아름다움. 자연 자체가 아름다워요.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추구했고요. 탐구 활동을 보겠습니다. 팜나무 농장, 팜유가 엄청 소중해서 농장 개발을 하려고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팜나무만 심으니까 보르네오 섬에 동물, 식물, 곤충이 다 멸종돼 버리고
희귀식물, 곤충은 숲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는 내용이죠. 인간 중심주의 관점에서는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겠죠. 생태 중심주의 관점에서는 개발 중단돼야 되겠죠. 다음